안녕하세요. 백다마TV의 백송호입니다. 오늘은 재무 상담을 하면은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연금 이전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 퇴직금도 실물 이전 많이 하고. 그럼 고민을 하시는 게 이 돈이 넘어오면 ETF 뭐 사지? 이 고민 많이 하시거든요.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사실 고민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제부터 ETF 투자를 해야지라고 하면은 S&P 500, 나스닥, 코스피 200 이런 거 쭉 사서 모아서 가시면 됩니다. 좀 심플하고 리스크도 크지 않아요. 왜냐면 적립식 투자이기 때문에. 근데 연금 이전을 해오면은 뭐가 문제냐면은 이게 제법 큰 돈이거든요. 뭐 적으면은 2, 3천만 원, 많게는 이제 억 단위의 돈이 넘어옵니다. 그래서 호기롭게 일단 연금 이전은 했는데 이게 막상 돈이 크니까 이거 내가 자칫 투자 한번 타이밍 잘못 잡으면은 이 5천만 원이 하루아침에 2,500이 되지 않을까, 그런 공포심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 좀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현명하게 ETF 투자를 할 수 있는지 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공식처럼 외우시면 됩니다. 연금 이전하면은 일단 안전자산으로 다 넣어두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안전자산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ETF는 안전자산이라고 하면은 대표적으로는 채권입니다. 이 채권이라는 자산이 그냥 우리가 예금입니다 라고 많이 비유를 하는데, 그렇게만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굉장히 변동성이 큰 채권 자산도 있기 때문이죠. 자, 일단 채권은 국내 채권, 해외 채권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더 디테일한 카테고리는 크게 보면 파킹형, 그리고 국채, 회사채로 구분이 됩니다. 가장 안전한 채권 ETF가 요 파킹형 ETF예요. 그냥 파킹 통장과 뭐 비슷하다고 해서 이 애칭이 파킹형 ETF입니다. 파킹형 ETF에 해당되는 종목들은 이런 이름들을 갖고 있어요. CD금리, 코파금리,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소파금리. 다만 요 소파금리 ETF는 기초자산 자체는 안전한 게 맞는데, 문제는 우리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 달러에 대한 변동성, 그러니까 환율의 변동성에 이제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환율이 내려간다 그러면은 미국 채권에서 이자를 아무리 많이 받아도 환율이 깨지면은 원금 손실도 갈 수 있다라는 점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머니마켓이 있어요. 수익률로 보면은 요 CD금리, 코파금리 거의 사실상 동일하고요. 2% 초반 정도 나오고, 그래도 머니마켓 ETF가 기대 수익률은 조금 더 높습니다. 지난 1년간 수익률은 약 3% 정도 되는데, 다만 이건 과거 수익률이에요. 앞으로 미래 수익률은 이거보다는 조금 낮아질 여지는 있다라는 점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 금리가 조금 너무 만족스럽지 않다. 그러면 이제는 국채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국채로 넘어간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이제부터는 채권의 만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채권은 만기에 따라서 단기채, 중기채, 장기채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이 만기가 길어질수록 채권 가격의 변동성이 좀 많이 심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국채 단기채 같은 경우에는 안전자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ETF에 투자를 할 때 안전자산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는 여기까지예요. 이렇게 파킹형 ETF와 그리고 국채 중에서도 단기채 정도, 그리고 회사채라고 뭐 구분은 하지만 요 금융채도 뭐 사실상 거의 국채와 동급이기 때문에 요 금융채까지도 뭐 안전자산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만기가 조금 길어지는 중기채, 장기채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의 실제 움직임 혹은 이 움직임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 때문에 채권 가격이 변해가지고 ETF의 가격이 떨어지거나 추가적으로 더 오르는 이런 변동성에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뭐 가끔 보면은 저 이거 다 막 안전자산으로 넣어놨어요 이렇게 보면은 막 30년 울트라 ETF 막 이런 거 갖고 있고 하거든요. 그 채권 ETF는 그냥 거의 주식이랑 별반 다를 바 없는 변동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채권이라고 해가지고 다 안전한 자산은 아니다. 이거를 오늘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회사채로 넘어가게 되면 당연히 국채보다는 뭔가 위험한 느낌이 본능적으로 들어야 돼요. 왜냐면 국가보다는 회사가 신용도가 낮을 수밖에 없잖아요. 더 위험할 수밖에 없죠. 다만 회사채는 투자 등급을 모아놓은 ETF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그래도 뭐 안정성이 꽤 높다라고는 합니다. 문제는 이제 이 하이힐드 등급부터죠. 하이힐드 등급은 회사의 신용 등급이 그다지 높지 않은, A 등급은 다 없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부도 위험도 조금 높은 회사채들도 많이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채권 ETF를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위험이 높다라고 해서 나쁜 거다, 이거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위험이 높으면 기대 수익률도 높잖아요. 그래서 사실 개인적으로는 미국의 요 하이힐드에 투자하는 채권 ETF가 있거든요.
그거를 저는 또 제일 선호하는 채권 ETF기는 해요. 이게 왜냐면 ETF는 기본적으로 분산 투자가 잘 돼 있잖아요. 뭐 100개, 200개 이런 종목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부도율이 뭐 1, 2% 정도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생각보다 변동성이 그렇게 아주 크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이거는 제가 투자 성향이 공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주식 투자 경험이 많지 않고 그리고 채권 투자에 대한 경험도 많지 않으신 분들은 기왕이면은 좀 안전한 채권 자산을 선택을 하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봐요. 자, 그러면은 연금 이전 후에 제가 공식처럼 외우라고 했죠. 일단은 파킹 ETF나 뭐 국채, 단기채 이런 걸로 100% 세팅을 해 둡니다. 이때 조금 더 팁을 드리면은 파킹 ETF는 가격과 거래량이 조금 더 중요해요. 파킹 ETF가 종류가 이렇게 많지 않고 또 거래량과 순자산이 좀 편중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당 가격이 100만 원짜리 이런 ETF가 조금 더 좋고요. 그리고 거래량 많은 종목을 선택을 하시는 게 불편함이 없고 혹은 또 이 호가가 촘촘하지 못한 데서 발생되는 약간의 수익률의 손실 이런 것들을 줄일 수가 있으니까 기왕이면은 비싸고 거래량 많은 거 그리고 순자산 큰 거 이거를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그 전에 자산 배분을 계획을 세워 두셔야 돼요. 내가 뭐 연금으로 넘어온 돈이 3천이다. 이걸 내가 은퇴까지 한 20년 남았으니까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이냐. 만약에 여기에 S&P 500에 50%, 나스닥에 20%, 그리고 뭐 요즘에 AI 트렌드를 빼놓을 수가 없으니까 여기에 뭐 20%, 그리고 코스피에 10% 이런 비중으로 내가 세팅을 해서 쭉 투자를 이어갈 것이다 라고 계획을 세웠다라면은 이 비중을 조금씩 채워 나가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파킹 ETF 100%에서 10%를 팔아서 이 주식 ETF의 20%를 내가 계획한 자산 배분에 맞게끔 따다다닥 배분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파킹 ETF를 10% 더 팔아가지고 이 주식형 자산의 비중을 내가 계획해 놓은 자산 배분에 맞게끔 배분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10번 정도 하게 되면은 내가 처음에 계획했던 자산 배분 안대로 세팅이 완성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때 많이 질문하시는 게 그러면 이거를 언제 이렇게 바꾸냐라는 거죠. 뭐 시장이 떨어지면 바꿔요, 뭐 아니면 시장이 올라가면 바꿔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리고 또 기간은 몇 달에 걸쳐서 이거를 쫙 나누는 게 좋은가 많이 질문하시거든요. 일단 기간은 저는 이게 너무 길어지면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게 분할 매수하는 기간이 막 1년, 막 2년 이렇게 돼버리면은 정작 목돈이 놀아버리게 되거든요. 이 돈을 굴릴 때는 목돈이 빨리빨리 굴러가게끔 해야 됩니다. 이 목돈은 절대로 쉬면 안 돼요. 근데 적립기간이 이 돈에서 이렇게 매달 분할 매수로 가야 되는데 이 기간이 너무 길어지게 되면은 이 목돈이 쉬는 시간이 너무 길어집니다. 그러면은 자산 관리의 수익률이 엄청나게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적정 기간을 한 2, 3개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언제 채권 ETF를 매도해가지고 주식 ETF를 사는 게 좋으냐? 시장이 조금 떨어질 때 사면 좋겠으나 그걸 맞출 수가 있나요? 그리고 그 원하는 타이밍은 매달 있나요? 매주 있나요? 사실 그럴 수가 없죠. 그리고 투자를 하실 때 뭔가 타이밍을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이게 맞출 수 없는 거를 뭐 계속 맞추려고 하는 게 사실 의미도 없고 에너지 소모고 좋은 투자 습관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매주 금요일, 뭐 월요일 혹은 한 달에 한 번 마지막 주 수요일에 이런 식으로 그냥 기계적으로 정해서 그냥 그때그때 매도해서 주식 자산 늘리고 이렇게 가시는 게 저는 가장 좋다라고 봅니다. 물론 그렇게 하다가 정말로 운 좋게 시장이 막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럴 때는 이 속도를 조금 더 빠르게 하거나 아니면은 원래는 10%씩 매도해서 사던 거를 20, 30%확 매도해가지고 주식 자산을 확 늘리고 이런 운용의 묘는 좀 가지고 가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 만약에 30대 분들이 연금 이전 하셨다라고 하면은 이런 절차도 저는 사실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30대 분들은 은퇴까지 길게 30년 남았잖아요. 그러면은 어차피 연금 이전하는 돈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1,000, 2,000 뭐 이 정도 되거든요. 많아야 3천만 원 정도? 3천도 잘 안 가요. 그러면은 그냥 넘어오는 날 그냥 다 최대한 공격적으로 세팅을 해가지고 그냥 쭉 가셔도 전혀 위험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좀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연금 이전한 이 목돈을 관리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요렇게 분할 매수하면서 차근차근 투자 자산의 비중을 늘려가는 게 저는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의뢰인 분들에게도 많이 조언을 해드리고 있어요.
있어요. 네, 오늘은 재무상담 사례 중에 좀 많이 질문하시는 연금 이전하고 ETF 어떻게 해야 되냐,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사실 사람마다 나이도 다르고 은퇴 시기, 또 투자 성향, 또 재정 상태 이런 거 다 다르기 때문에 정형화된 이 케이스 하나를 가지고 모두에게 적용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나는 좀 디테일하게 솔루션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고정 댓글을 통해서 상담 신청할 수 있게끔 안내를 해놨습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내용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